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보란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커스터머 엔지니어로서 지금 기술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제가 진행할 주제는 이제 스토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의 라인업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의 대략적인 아젠다는 이렇게 되고요. 사실 전반적인 스토리지 내용을 전부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추려봤습니다. 네. 우선 구글 클라우드에서 소개할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하면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스토리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의 개념은 조금 넓게 저희가 확장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영역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 저희 유정님 세션에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솔루션들에 대해서 이미 잘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은 제외를 하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저장소,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저희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으면 합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다루다 보면은 조금 더 확장했을 때 구글 클라우드에는 그럼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올릴 수 있는지, 즉 로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백업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아쉽게 시간적인 제약과 그리고 온보드 세션이라는 특성상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이 앞에 세 가지에만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 이미 알고 계신 텀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차원에서 각각의 스토리지의 특징들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스토리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내가 저장할 데이터에 대해서 고정된 형태의 블록 사이즈로 쪼개어서 고유한 식별자를 붙이고 이것을 실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나누어서 저장하는 형태다라고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별도의 레이어가 끼지 않고 이 블록 단위를 저장하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구했던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이런 블록 스토리지를 무조건 사용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을 생각해 보면 이 블록 스토리지는 OS 레이어의 OS 레이어 위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OS 레이어나 하이퍼바이저 레이어에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 블록 스토리지를 부터블한 디스크로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 지금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는 구글 컴퓨트 엔진 앞서 세션에서 들으셨던 컴퓨트 엔진이라고 하는 VM들이나 혹은 GK라고 다음 세션에서 이제 들으실 내용인데요.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블록으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까지를 이해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일 스토리지에 대한 내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사용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저장소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파일 스토리지는 폴더와 그 하위 디렉터리에 대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내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했는지 경로와 파일의 이름만 알면 손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계층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아무래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OS 레이어 위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클라우드 상에서 이런 파일 스토리지를 여전히 사용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가령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사용하시고 있던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그대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빠르게 운영하고 싶으실 때 기존의 이런 파일 시스템 환경으로 데이터를 불러왔던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스토리지 환경을 사용해서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환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거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혹시 무엇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혹시 손 들고 말씀해 주실 분 있을까요? 네, 그럼 힌트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는 객체에 대한 접근을 땡땡땡의 방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네, 중간분.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중간에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PI라는 형태로 객체,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때문에 실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손쉽게 호출해서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 API 형식을 제공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굉장히 널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각각에 대해서 구글 클라우드에서 매칭되는 솔루션들을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알쓸신잡처럼 알아두면 그래도 재미있을 만한 내용을 한 가지 토픽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글의 저희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스토리지 솔루션들은 사실 컬로서스라고 부르는 구글 내부의 확장 가능한 형태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구현이 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아니면 구글의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도 테크니컬한 내용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구글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구글 클라우드가 아니라 지메일이나 유튜브나 이런 여러 가지 구글 본체의 그 서비스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십억 명의 사용자들이 동시에 사용하고 그런 사용자들의 워크로드를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플래닛 스케일, 지구상의 다양한 사용자들을 위한 확장성을 제공하는 저희 인프라 요소들에 대한 설계와 구현, 그리고 그 위에서의 워크로드 운영이 필요한데요. 구글에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빌트하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요 콜로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록 스토리지부터 저희 자세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블록 스토리지는 퍼시스턴트 디스크, 한국말로는 영구 디스크 혹은 PD라는 짧은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특징 두 가지를 제가 꼽아보자면 유연성과 내구도를 제공하는 블록 스토리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유연성이란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저희 앞서 들으셨던 컴퓨트 엔진처럼 이 PD, 영구 디스크도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에 적합한 PD를 고르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할당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이 영구 디스크 블럭은 그 자체로 성능과 안정성을 어느 정도 최적화시킨 형태로 보장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별도의 스트라이핑이나 여러 가지 처리를 할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성능적인 확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용량을 추가한다든지 혹은 당연히 I/O에 대한 처리는 CPU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vCPU를 추가하는 형태로 성능의 확장성, 최적화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측면들을 사실 저희 공식 다큐멘트에서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로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구도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콜로서스와 같은 기반 시스템들을 통해서 굉장히 탄탄한 내구도를 이미 갖추고 있는 볼륨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도가 높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영역의 장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PD를 제공한다는 것, 이 부분은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세한 이제 옵션들이 이렇게나 다양합니다. 사실 이 표는 제가 실제 구글 클라우드의 공식 문서에 있는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수치들은 늘 상시 업데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조해 보시면 상세 수치를 조금 더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워크로드에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조금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설명들을 읽어보자니 너무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선을 그어서 결정해야 될 포인트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은 바로 이 세로선입니다. 제가 좀 비켜야 되겠네요. 네, 이 세로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당받은 이 볼륨을 실제 VM 인스턴스에 붙이는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자, 이 선의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PD라고 보이는 것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스턴스에 이 볼륨들을 붙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로컬 SSD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로컬이라는 말답게 내가 사용하는 해당 VM 인스턴스가 동작하고 있는
물리적 호스트와 동일한 위치에 SSD를 장착하고 구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우 레이턴시를 제공받을 수 있고 뛰어난 처리 성능을 제공받겠지만 VM을 중단하거나 삭제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에도 접근할 수 없다라는 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성을 허용하고 핫캐시가 필요한 경우에 이런 오른쪽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왼쪽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많은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실 때 보실 수 있는 거는 자, 이름을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보시면 표준, 균형 있는, 그리고 SSD PD, Extreme PD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각각의 이름마다 실제 구성되어 있는 디스크의 타입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각각 타입마다 제공하고 있는 최대 I/O 처리량, I/O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I/O 처리량이라고 하면 이제 스토리지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초당 처리할 수 있는 I/O에 대한 개수, IOPS라든가 혹은 처리량, 데이터 트루풋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참조해 보실 수가 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 액세스 패턴이 보통 시퀀셜하게 순차적으로 데이터 I/O를 일으키는 경우이고, 그리고 좀 나는 저렴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 있는 영역 표준 PD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조금 더 성능적인 면이 나아지고 가격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각각에 대한 해당 내용들을 좀 지원되는 성능 범위를 참조하셔가지고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하실 내용이 바로 데이터 중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리적으로 데이터 중복을 제공을 하면서 고가용성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뒤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각각의 이제 가용성에 따라서 제가 3개 정도의 그림을 갖다 놓았는데, 왼쪽에 보이는 로컬 SSD는 처음에 설명드렸던 임시성을 가진 그런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즉 가장 가용성이 떨어지는 모델이 되겠죠. 가운데 있는 모델은 단일 혹은 영역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던 형태입니다.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리전 안에 여러 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시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퍼시스턴트 디스크 가운데 있는 모델은 단일 영역에서 볼륨을 지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Regional Persistent Disk 같은 경우에는 영역의 장애에서도 굳건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영역 장애에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리전 디스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고가용성 레벨에 따라서도 이제 고객분들의 워크로드를 운영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블록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저희 퍼시스턴트 디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스토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고요. 조금 더 줄여서는 저희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GCS라는 이름으로도 간혹 문서상에서 언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을 4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한 가지씩 사실 그 안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요소들을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편의성을 도모하는 API의 형태라던가 혹은 내구도가 높은 그런 안정성을 제공한다던가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 그리고 보안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까지를 하나씩 기술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중에서 조금 자세히 언급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한 가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여기 중간에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비용 효율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령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내가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정책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아카이빙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게 되시면 한 이틀 전 정도에 제가 확인했던 결과인데 서울 리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기가바이트당 0.0025달러 정도의 과금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고요. 그에 앞서서 더 좋은 점은 아카이브 티어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더라도 밀리세컨드 단위의 데이터 접근 속도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자, 온프레미스 환경과 굳이 비교를 또 해보자면 여러분 예전에 뭐 아카이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테이프 장치라든지 별도의 어떤 소산 장치들을 이용해서 장기간 보관할 데이터에 무언가 장치들을 마련을 하셨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해 놓고 간혹 가다가 정말 액세스가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그 장치에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을 떠올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아카이브 티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아카이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보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을 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스토어잉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주요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을 제가 3가지 정도를 나누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들, 주로 뭐 미디어 같은 대용량의 컨텐츠들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멜론이나 이런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디어에 대한 컨텐츠들을 이제 스트리밍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수페타, 수백 페타에 이르는 데이터를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으시다 보면 그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결국 분석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인사이트를 뽑아내야지 의미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저장소로서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하시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구글 클라우드 안에 여러 가지 훌륭한 데이터 분석 도구들과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장소로서도 지금 클라우드 안에서 굉장히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 백업과 아카이빙을 위한 용도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짚어드리면서 이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온보드 세션이기 때문에 온보드 세션은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몰랐던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초부터 시작하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용어부터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객체라는 것은 그 오브젝트 스토어 안에 저장하는 데이터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객체 레벨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요. 이 객체들을 담는 버킷이라는 걸 처음 생성을 해서 그 안에다가 데이터들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버킷을 생성하실 때는 이 버킷을 어느 위치에다가 생성하실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어떠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적용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버킷을 생성하시는 겁니다. 버킷을 생성하시려면 이 절차들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버킷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안에다가 이제 다양한 타입의 객체 데이터들을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선택하셔야 되냐면 처음에는 버킷의 이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버킷의 이름의 선택 기준은 글로벌리 전 세계에서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진 버킷의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해당 버킷을 어느 위치에 선정할지, 그리고 스토리지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어떤 식의 접근 제어를 할지, 그리고 객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선택을 하시면 최종적인 버킷이 생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하는 것들이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버킷의 이름은 글로벌리 나만의 유니크한 고유한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구글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특장점 중에 하나는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건데요. 그 사용 편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지리적 위치에 내가 버킷을 위치를 시키든 아니면 스토리지 클래스를 어떻게 선택하든 간에 단일의 엔드포인트 형식을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이 엔드포인트 URI가 나와 있죠. 앞부분에 보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API는 늘 항상 이 고정된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저장한 그 객체에 접근을 하실 때는 이 API 뒤에 실제 저장한 버킷의 고유한 이름 그리고 그 뒤에
오브젝트의 이름까지만 붙여주시면 늘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 형태이고 이 부분은 데이터가 어느 클래스로 변동이 되든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버킷을 이렇게 이름을 정하시고 나면은 위치를 선택을 합니다. 글로벌리 단일 리전이나 멀티 리전, 이중 리전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든 구글 클라우드에서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지리적인 중복을 보장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라는 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령 단일 리전을 선택을 죄송합니다. 네, 가령 단일 리전을 선택하시더라도 단일 리전 안에는 분명히 여러 개의 영역이 존재를 할 거고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그 영역들에 중복되어 항상 리플리케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의 장애에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나는 조금 다양한 리전에 내 데이터를 복제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멀티리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달할 서빙할 데이터, 미디어 컨텐츠 같은 것들이 가령 굉장히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들에게 서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 멀티리전을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자동 장애 조치 같은 것들을 내가 임의로 좀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리전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페어 리전에서는 반드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 가령 재해복구 센터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 듀얼 리전이라고 하는 이중 리전을 옵션으로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실제 그런 리전을 선택함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중복되어 저장되는지를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밑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단일 리전부터 보시면, 자, 단일 리전에 내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실제 데이터는 지리적인 중복이 유지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전 B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해당 리전 B 안에 있는 여러 영역 간에 이 노란색 객체 데이터들이 싱크로 복제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중 리전을 한번 보실게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중 리전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어느 리전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저장을 할지 복제를 할지를 결정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리전 B, 리전 C의 데이터가 중복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멀티 리전을 보시겠습니다. 자, 멀티 리전 선택하실 때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3개예요. 유럽, 미주 혹은 아시아. 이렇게만 선택을 하시면, 가령 내가 아시아를 선택했다. 그럼 아시아 내에 있는 어딘가에 그 리전들, 아시아에도 여러 개의 저희 데이터 센터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가 싱크 방식으로 복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중복을 유지하고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선택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선택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토리지 클래스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4가지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이름들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니어라인, 콜드라인, 아카이브라는 클래스로 제공이 됩니다. 이 클래스는 사실 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선택하실 때의 기준은 여기 가장 왼쪽에 보이는 실제 내가 저장할 그 오브젝트, 객체에 대해서 얼만큼 자주 내가 접근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접근 빈도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객체를 얼마나 오랫동안 이 클래스에 유지하고 보관할 것인지, 즉 보관 주기에 따라서 적합한 클래스를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가령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이고 잦은 수정이 필요하며 아직은 내가 얼만큼 저장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객체라면 스탠다드 클래스가 조금 가격은 비싸더라도 그러니까 보관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안에다가 넣어놓고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SLA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제가 오른쪽에 표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함에 따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들이 바로 데이터 스토리지 비용, 그리고 조기 삭제 요금, 즉 얼마만큼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데이터가 변경되거나 삭제되었을 때 추가로 과금될 수 있는 그런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서 이제 오퍼레이션 차지라고 하는 몇 가지 이제 작업에 구분을 해서 클래스를 나누기는 하는데, 해당 작업 비용이라던가 데이터를 찾아보는 그 검색에 대한 비용들이 클래스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비용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하시고 적합한 클래스를 찾으셔야겠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예시가 될 만한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1년에 한 12번 이상 굉장히 많이 잦게 접근을 한다. 그리고 보관 주기는 1개월보다 짧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스탠다드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고요. 그게 아니라 보관 주기가 1년 이상이고 1년에 한 번도 내가 접근을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카이브 클래스, 아까 비용 효율적인 관점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 아카이브 클래스를 선택하시는 게 실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실컷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는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면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저장할 데이터의 실제 액세스 빈도라든지 보관 주기 같은 것들을 여전히 알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 최적화된 형태로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GA가 되었습니다. 그 기능이 바로 오토 클래스라는 내용이고요. 버킷을 처음 생성하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별도의 스토리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옵션으로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오토 클래스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각각의 객체의 접근 빈도 같은 것들을 보고 이 정도 기간 동안 액세스하지 않은 객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콜더 스토리지 클래스로 자동으로 객체의 클래스를 변경시켜 줍니다. 혹은 액세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스탠다드 클래스로 옮겨주게 됩니다. 이 기능의 장점은 뭐냐면 고객분들이 따로 객체 레벨로 그 클래스 보관 주기를 신경 쓰지 않으시더라도 자동으로 각 객체별 해당 시점에 가장 비용 최적화되어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로 저희가 자동 관리해드린다라는 점이고요. 그 부분이 시사하는 바는 바로 데이터에 대한 보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각 객체에 대한 클래스를 변경하거나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있어요. 앞서서 스토리지 비용 구조를 잠깐 떠올려 보시면 여러 가지 비용 체계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오토 클래스를 통해서 이관되는 객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리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토 클래스 자체에 대한 매니지먼트 비용이 약간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객분들이 오토 클래스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과 폴리시를 만들어서 그 조건에 따라서 객체의 수명 주기, 즉 라이프 사이클을 좀 관리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 객체에 대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정책 기반으로 바꾼다든지, 혹은 필요 없어진 시점을 확인하고 자동으로 삭제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요. 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객체 수명 주기 관리 OLM이라고 부르는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설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실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객체에 대한 TTL, Time to Live를 체크해서 결국 액션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TTL의 조건들은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age라고 하는 이 객체가 생성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카운트해서 조건으로 걸 수도 있고요.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를 걸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생성된 모든 객체는 이런 액션을 하겠다라고 폴리시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설정된 내가 변경한 이 OLM 폴리시가 실제 적용이 될 때까지는 약 24시간의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고려를 하시면 이전 정책이 24시간 동안 돌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운영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내가 구체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객체의 수명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객체에 대해서 검색하고 중간에 클래스를 바꾸면서 추가적인 비용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오토 클래스에서는 자동으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객체의 클래스를 바꿀 때 추가적인 비용이 없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조금 대비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런 객체의 클래스들을 변경하고 또 수명 주기를 제가 관리하면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버킷과 객체의 데이터를 뭐 특정한 규제에 의해서 하게 혹은 내가 사용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나는 이것들을 보존하고 누군가 건드리거나 그러니까 수정하거나 지울 수 없게 막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 락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버킷 레벨 그리고 객체 레벨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버킷 레벨에서 락킹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영어로는 retention policy 그리고 한국말로는 보관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두 가지 말을 다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그 한국어 페이지를 가보시면 보관 정책이라고 나와 있고 영어 페이지로 이제 컨버팅을 하시면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버킷 락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 그 날짜 혹은 시간 초 단위만큼을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실제 커맨드를 통해서 피리오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버킷을 절대 삭제할 수 없고 그 버킷 안에 있는 객체들에 대해서도 이 날짜가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삭제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활용을 하시냐면 뭐 규제에 의해서 정부 규제나 어떤 그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는 반드시 보관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항목들이 있을 때 이 버킷 락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의료업계의 뭐 환자 데이터를 몇 년 동안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던가 그런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서 락킹을 걸어놓고 한번 이 락을 걸어놓은 이후에는 어떠한 어떠한 권한이 있는 사용자도 이것을 되돌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버킷 레벨의 락이 아니라 객체 레벨에서도 보존 조치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오브젝트 홀드라고 하는 객체의 보존 조치는 이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도 수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보존 조치를 걸거나 No Event Based Hold라는 형태로 이제 해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걸어놓은 상태 동안은 객체를 삭제할 수 없고 이 보존 조치를 해제하는 순간부터 삭제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버킷 락과 함께 밍글이 되면 즉 버킷 락이 설정되어 있는 버킷 내에 오브젝트에다 이 홀즈 보존 조치를 걸게 되면 지금 보존 조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이벤트 기반으로 혹은 임시로 적용할 수 있는 보존 조치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보존 조치에 따라서 실제 적용받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지는 내용을 제가 여기 밑에다가 케이스를 써놨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간혹 내가 사용하는 버킷에 앞서서 그 보관 정책, retention policy를 1년으로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 안에 객체 A, B에 대해서 이벤트 기반의 홀즈를 적용하고 혹은 temporary 홀즈, 임시 홀즈를 적용을 했어요. 이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버킷의 retention policy에 해당하는 기간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A와 B에 대한 객체 보존 조치를 풀어주게 되면 과연 어떤 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임시 보존 조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치를 해제한 그 즉시 버킷에서 얘기하는 리텐션 피리어드가 끝났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벤트 기반의 홀즈 같은 경우에는 이 이벤트 기반의 홀즈를 풀어준 시점부터 다시 버킷 레벨의 락킹 피리어드를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 저희 공식 문서 가보시면 일례로 대출에 대한 그런 관련된 데이터들을 얼만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고객이 중간에 무언가를 상환한 경우에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실질적인 좀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보통 제공하고 있는 이런 객체에 대한 버전 관리도 저희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객체의 어떤 내용을 삭제하거나 혹은 객체를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에 이전 객체 버전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구글 클라우드의 저희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서는 객체의 버전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무한정 생성될 수 있고 생성되는 만큼 데이터 스토리지를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버저닝을 사용하실 때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객체 수명주기 관리 정책과 함께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자체적으로 저희 보안성을 제공하는 부분을 아까 4가지 특성 중에서 마지막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안성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모든 데이터가 아까 그 컴퓨터 엔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는 중,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중이든 혹은 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동하는 중이든 혹은 저장되어 있는 그 순간까지도 모든 라이프 사이클에서 항상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있는 중에 저희 구글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니지드 키를 통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기본으로, 이거는 고객이 해지하실 수 없어요. 그냥 기본으로 늘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별도의 이제 키를 가지고 암호화 키를 가지고 이것들을 암호화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 고객 관리 암호화 키를 사용한다든지, 요거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키 관리 시스템에서 고객이 암호화 키를 생성하고 요걸 이용하는 경우이고요. 혹은 클라우드 바깥에서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암호화 키를 이용하셔가지고 암호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킷을 생성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 제어를 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접근 제어 방식을 2가지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오른쪽 그림 위에 보이는 유니폼과 파인 그레인드의 형태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폼이라고 하면 이제 균등한 버킷 레벨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구글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이 유니폼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버킷당 그 안에 저장되는 객체에 대해서는 동일한 권한을 가진 리소스나 사용자가 접근하게끔 하겠다라는 정책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사용했을 때 조금 더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그런 보안적인 측면을 더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객체 레벨에서의 상세한 ACL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파인 그레인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유니폼을 선택을 하셨는데 쓰다 보니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유니폼을 파인 그레이드 형태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접근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은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액세스할 수 있게끔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객체 레벨로든 아니 버킷 레벨로. 근데 이렇게 활성화를 하시는 것을 막고 싶다. 즉 퍼블릭 환경에서 나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걸 제어하고 싶으신 경우에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킷 레벨에서 각각 퍼블릭 액세스를 막아주시는 방법이고요. 2번째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폴리시를 설정해서 조직 내 그 프로젝트 내에 어떠한 버킷이든 간에 퍼블릭 액세스를 활성화시켰든 아니든 무조건 외부에서의 액세스를 차단하는 형태를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퍼블릭 액세스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이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VPC 환경 내, 그러니까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환경 내에서도 정말 필요로 하는 리소스나 사용자, 조직 VM만 해당 버킷에 GCS에 접근할 수 있게끔 내부에서의 데이터 유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VPC 서비스 컨트롤을 이용한 서비스 경계 제어라는 것을 설정을 해 두시면 그 경계 제어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버킷들 그리고 프로젝트 내 리소스들끼리만 이 클라우드 스토리지 내 오브젝트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토픽이고 굉장히 짧습니다. 요거까지 하고 제가 퀴즈를 통해서 선물 몇 개 드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자, 구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은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굉장히
직관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스토어는 완전 관리형의 파일 서버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징은 선형적인 성능, 예측 성능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다. 그리고 최대 100테라까지의 이제 최대 확장성을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저희 파일 스토어는 세 가지의 서비스 등급을 통해서 이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을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고 이제 종료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이 스케일이라고 하는 가운데 있는 항목을 보시면 리드 처리 성능이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서비스 티어보다 초당 한 20GB 이상의 리드 스루풋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용량도 100TB로 굉장히 큽니다. 즉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유추해 보실 수 있는 건 이 하이스케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데 특화되어 있구나. 즉 HPC라던가 EDA라던가 아니면 AI를 위한 그런 워크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저장소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실 만한 내용은 성능은 하이스케일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스토리지 타입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용량 할당, 즉 용량을 확장할 수 있는 단위가 1GB로 굉장히 작습니다. 즉 내가 필요로 하는 만큼을 딱 할당받아서 그만큼의 비용을 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고가용성이 중요한 워크로드를 대상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파일 스토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 어베일리빌리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가장 높은 SLA 수준을 제공하고 있고요. 단일 영역의 장애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리전 디스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등급별 성능에 대해서 앞선 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실제 예시를 이제 공식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문서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예측 최대 성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그 서비스 티어의 경우 1TB의 파일 스토어를 구성했을 때랑 10TB의 파일 스토어를 구성했을 때 각각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최대 IOPS와 스루풋이 딱 10배 차이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환경에서는 테스트를 해보셔야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형적으로 성능 확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링크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온보드 세션이기 때문에 저희 구글 클라우드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스토리지 옵션들에 대해서 굉장히 개략적인 내용들을 다뤄보았습니다. 근데 이 링크를 타고 가시면 이게 작년 9월 기준으로 저희 클라우드 스토리지 항목들에 대한 다양한 이제 최신 업데이트들 조금 더 각 케이스별로 상세한 내용들을 다룬 비디오들을 올려놓았으니까 이것들을 참조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